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에도 증시 그리고 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를 더 올릴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1%포인트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울트라 스텝 예상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우리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최근의 환율 이슈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산업이 꽤 발달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성형시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성형시술 관련 플랫폼으로 알려진 이른바 성형수술 정보 사이트 강남언니라고 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이 약 1% 정도, 코스피는 0.7% 정도 하락 거래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번 주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얽혀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떨지, 특히 최근에 환율이 1,400원대에 거의 육박해 있어서 또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것 같다는 예상이 최근에 또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시장의 컨센서스 0.75 정도로 퍼센트 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한 80% 정도 되고 그럴 가능성에 네. 대해서 점치는 분들이 1%도 현재는 한 20% 가까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0.75% 올리지 않겠느냐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시장이 많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2달 만에 열리는 예. 연준이다 보니까 그동안 바뀐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예. 특히 물가 장기화와 관련된 그런 물가라고 보통 그러죠. 임대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번에 조금 많이 긴장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폭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보통 점도표라고 많이 그러는데 예. 이번에 도대체 물가의 종착역이 어디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긴축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긴장감들이 있고, 통상 6월달 7월달에 있었던 FOMC에서는 이번에 물가 종착역이 한 4%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가 종착역이라는 게 어떤 말 그대로 물가가 아니 금리 금리 종착역이죠. 종착역? 예, 잘못 예. 얘기를 했네요. 예. 그래서 물가가 우리가 하는 금리가 4%까지 올리면 네. 거기가 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4% 후반 또는 5%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그 부분은 아직 시장에 반영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올라갈 그렇습니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얼마 올릴 거냐보다는 향후에 금리에 대한 종착역이 어디일 거냐에 대한 고민이 현재는 더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종착역이라면 거기서 계속 머무른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4% 이상의 금리로 계속 전 세계 금리가 갈 거다. 미국의 기준금리 중심으로. 현재는 미국의 기준리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그 잭슨홀 연설에서도 예. 금리를 얼마 올리겠다도 중요했지만 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올렸던 금리를 쉽게 상당 낮추진 기간 않을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역시 임금하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두 가지 다 경기 후행 지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임대료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임대료는 집값에 비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왜냐면 계약 기간이 있죠. 보통 우리가 예. 우리가 집세를 한 1년 동안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실제 떨어지는 건 한 1년 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새로 계약하는 시점에 집값이 다시 오르면 네. 문제가 되겠죠. 그때까지도 집값을 유의미하게 눌러놓으려면 경기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올려놓은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통해서 이 물가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하는 게 이번 시장에서 또 하나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1970, 80년대에 예. 미국이 물가를 못 잡았었던 가장 큰 원인이 섣부르게 물가 잡혔다고 해서 금리를 내렸던 이유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물가 상승이 재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재발을 막기 위한 거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한 2달쯤 전만 해도 이러다가 연준이 연말 지나면 금리 내리기 시작할 거다. 지금까지는 물가가 하도 오르니까 겁을 준 건데 이제 다시 물가 잡히고 그럼 예전에 저금리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런 식으로 물가가 안 잡혀서는 혹시라도 잡히더라도 우리는 한 2, 3년은 계속 고금리 할 거야. 라는 쪽으로 연준의 방향이 바뀐 거에 대한 불안감인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두 달간의 반등은 정책 전환의 기대였었죠. 예. 내년 초 정도 되면 미국이 아무래도 침체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릴 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의 싹을 잘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올려놓은 금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연준 점도표를 통해서 나오겠죠. 말 네. 그대로 점도표는 점을 찍는 겁니다. 내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금리를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점을 찍는 건데 예. 그 점을 찍는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가 나오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인데 네. 그건 사실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내년쯤이면 금리 꽤 내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상반기에 그것도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도 금리 안 내릴 거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아. 항상 정책이라는 게 변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예상보다 많이 심각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시장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기름값 정도가 많이 오르고 곡물 가격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라서 그동안에는 이거 뭐 내려가면 다시 잡히겠거니 싶은데 그게 이제 월세와 임금에도 불이 붙었군요, 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요. 특히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 특성이 있죠. 네. 통상적으로 임금이 오르게 되면 모든 물가를 다 끌어올립니다. 물가를 오른 만큼 기업들은 그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물건값을 올리게 되면 또 그 물건을 사야 되는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다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요거는 이제 물가 상승 나선형 이제 상승 구조라고 하는데 악순환이시겠죠? 이게 제일 악순환이죠. 그래서 지금 임금이 더 오르는 걸 막는 게 가장 큰 급선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금리가 잠깐 있는 거야 뭐 몇 달 참고 말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몇 년씩 계속 고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주머니를 좀 더 졸라매는 강도도 좀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초저금리였죠. 그 저금리를 한 이유가 저금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금리 아니면 이 세상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이 정도 저금리여야 사람들이 드디어 이 금리에 돈을 빌려서 투자도 하고 고용도 나오고 그래서 그럴 텐데 5% 정도 되는 금리가 몇 년간 계속되면 괜찮아요? 그게 괜찮을 거면 예전에 저금리는 왜 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연준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내려간 물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몇 년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봤을 때 물가가 이제 유의미하게 잡혔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정책 전환을 할 텐데 문제는 최근에도 그랬지만 어설프게 먼저 네. 우리가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면 물가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예.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낮춘 상황에서 아.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정책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5%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도 문제지만 금리의 수준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과잉 부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결국 빚이라는 건 부채와 관련해서는 역시 금리가 얼마나 높으냐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금리 자체가 되게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뭐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말은 그렇게 할 건데 실제 나중에 갔을 때 경기와 관련해서 4, 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결국 4% 정도는 아니면 그것보다는 못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올리는 것도 못 올릴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것저것 확실한 게 하나도 없네요. 얼마나 올릴지도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고 올리고 나면 얼마나 지속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 지속이 될 때 시장이 어떤 정도의 충격을 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결국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역시 뭐 가장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를지 네.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스케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네.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후로 지금 연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연준이 도대체 생각하는 종착역은 어디고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걸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 기준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고민인 네. 거고요. 그래도 이번에 나온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기준점은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강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조금 더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나누지 않을까 싶고 이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점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섣부르게 한번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주는 가장 엄격하고 강한 멘트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의 그 시장과의 소통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죠. 어쨌든 시장이 잘못 반영을 했고 잘못 해석을 했듯 지수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럴 빌미를 준 것도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인지 지난번에 잭슨홀 연설 때는 아주 단호하고도 강하게. 짧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는 시장을 또 한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것 같고 예. 그 정도 반응이 앞으로 다음에는 가장 큰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하나도 모릅니까? 즉 그 1년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부장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도 듣고 뉴스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도대체 전문가들은 좀 더 많이 아는 게 뭔가 일반인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뭐 4%뭐 괜찮다고 했다가 올린다고 했다가 내린다고 했다 이 부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 특히 연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뭐가 막혀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뭐가 막혀서 모른다기보다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난해 많은 실수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팬데믹, 즉 코로나에 대해서 향후 경로에 대해서 미스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경로가 사실 연준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건 지난해 9월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다가 델타 변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예상치 못했었던 우크라이나 변수가 또 터지기 시작을 했죠. 네. 이 우크라이나 변수가 단순히 전쟁으로 피력된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을 크게 올랐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또 공급과 관련해서 많은 영향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 중구난방 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연준 위원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고물가를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말이 7, 80년대라고 얘기를 하지 예. 그 당시에 경제학자 정도 됐으려면 지금 이렇게 당시에는 나이를 뭐, 본다면 굉장히 어렵을 거고 사탕 물고 다니던 맞습니다. 어린애들이었으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뭐 우리 증권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그때였었으면 사실 태어날 때인 분들이 대부분인 거지 뭔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고 또 그동안 너무 초저금리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금리를 잡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점들도 많은 판단을 잘못하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요즘 싶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진짜 원인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전문가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군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실제 최근에 물가가 오른 요인들이 워낙 복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이 많이 풀린 게 제일 컸고요. 예. 너무 많이 코로나 때 돈을 풀어줬던 게 제일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줘야 되겠죠. 문제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공급이 부족했던 원인들도 작용을 했을 거고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몰랐었던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예. 그동안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재고 관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전만큼 물건을 충분히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라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적시에 공급. 필요한 만큼 하다 보니까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이 닥쳤었을 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아하.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즉 이게 한두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뭐 특히 경제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델이란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모델에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없었었겠죠. 그러니까 예측은 계속 틀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예측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팬데믹의 연장이 된다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번복을 하거나 또는 이제 판단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식은 그럼 언제쯤 오를 걸로 예상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연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시장이 이 정도면 확실히 되겠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정점에 대한 이제 기대가 아니라 물가가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꺾였어라는 네. 조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이 더 빠지지는 않고요. 네. 경기 침체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우리가 알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우리가 이번에 나오는 연준의 그 발표보다도 더 이후에 더 많은 긴축을 할 거 이런 상황만 안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물가가 확실히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 시작한다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담는 시기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올 연말쯤 될 것 같다. 현재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주거비와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1년 정도의 이상의 시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서서히 반영되는 현재 시점이 올 연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연준이 취했었던 이 금리 올리는 이 정책도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실제 정책으로 또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 6개월 정도 후행을 하거든요. 그 시점이 연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 정도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들도 수요도 줄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경제가 식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유의미한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 정도. 연말의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신으로 꺾이는 게 연결되는지 나타나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뭐 8%대 나오니까 네. 9나 10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연말이면 765로 내려올 텐데 알겠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자꾸 시장에서 마음 걸리게 만드는 게 환율입니다. 예. 환율을 뭐 1,400원대까지도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정부가 가만히 안 있었으면 벌써 1,400원 넘었겠다는 전망이 시장의 정설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환율은 어떻게 될 걸로 시장은 예상합니까? 더 사실 오를 쪽이 강한가요? 환율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있는 환율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와 상관해서 있는 환율은 이미 적정 수준을 많이 넘어선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어려워진 환경을 보면 일단 미국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하고 또 역시 미국 경제가 더 좋다라는 점 그에 비해서 미국 외 지역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유럽까지도 경제도 더 안 좋은데 긴축의 속도도 미국만 못하라는 점들이 사실 환율을 가장 큰 영향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연관이 깊은데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네. 달러와 관련해서 이제 7을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한국의 문제만으로 전망을 할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돌아설 수 있느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가 고점일 거냐에 대한 부분은 네. 저희들이 볼 때는 한국 시장 특히 우리 정책 당국의 어떤 그런 조치보다도 결국 미국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와서 이상은 아니겠구나라는 상황이 온다라면 그렇게 걸리면 네, 또는 미국의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 시기가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폭이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환율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 내년 초 뭐 비슷하겠네요. 현재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도 미국은 한 0.5 정도, 후년에도 0.5 정도 올린다는 설도 꽤 시장에서 있는 것 같던데.
이제 뭐 시장에서 워낙 그 물가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 네. 지속적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예상을 일전에도 예. 경험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엔 4% 금리만 돼도 정말 무서운 금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일단은 그때까지 가는 걸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형시술,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강남언니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언니? 강남언니. 네. 이게 회사 이름인가요? 아니면 무슨 서비스의 이름입니까? 네, 이게 서비스 이름이고요. 이걸 운영하는 회사 이름은 따로 있어요. 네. 힐링 페이퍼라는 회사인데 힐링 페이퍼가 강남언니라고 하는 서비스 운영하는데 이 강남언니라는 게 성형수술 시장의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여기 있고 성형 또는 시술, 피부 시술 같은 거 받으시려는 분들은 여기 딱 들어가면 관련된 뭐 가격 비교, 후기, 사진 비교, 뭐 원장님 뭐 친절도 비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여기 회원 수가 380만 명이고 성형외과, 피부과 가입된 곳이 1,700여 곳인데 요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남언니 모르면 뭐 외모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대명사가 되어 있는 거죠. 약간 비교하자면 그 배달의 민족 그 음식 시장에 네. 이렇게 메뉴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면 배달의 민족 들어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치킨이냐, 피자냐, 한식이냐, 분식이냐 이렇게 그렇죠. 메뉴가 쫙 있고. 네. 그럼 이제 그 성형수술도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눈 트임하는 눈이냐, 눈이냐, 코냐, 이렇게 뭐 하면 턱이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메뉴를 지방 볼수 흡입이냐,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세상에.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들어가면 관련된 시술 부위 관련 병원이 등장하고요. 그 병원 누르면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네. 그런 플랫폼이에요. 네. 거기에 뭐 후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메뉴도 후기가 있을 있습니다. 거고, 가격도 네. 있을 거고, 맞아요. 네. 기타 등등. 그럼 이 회사는 거기에 광고를 싣게 하고 그 광고료로 회사가 운영되는. 네, 그렇죠. 광고료로 돈을 버는 회사인 거죠. 플랫폼. 말씀하신 대로 그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아요. 뭐 네, 광고 비슷하네요. 플랫폼. 네, 맞습니다. 네. 네. 최근에 좀 이슈가 있나 봐요. 대한의사협회하고 네. 이 강남언니라고 하는 서비스가 네.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잘 봐. 이제부터 언니들 싸움이다. 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뭐냐면 그 강남 언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한의사협회하고요. 예. 후기 관련된 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 딱 하셨다시피 그 여기 뒤에 보면 환자들이 솔직 후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 전후 사진도 있고 또 가격 비교한 것도 있는데 이 후기를 놓고 요거를 광고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후기는 광고의 성격도 있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광고라고 하는 것은 네. 병원이 올리거나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소비자, 환자들이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쓰고 난 리뷰일 수 있는데 들어다가 보면 그 안에 가격도 있고 병원 위치도 있고 네. 병원 비교도 있으면 사실상 광고성이 있는 거죠. 후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후기뿐 아니라 이런저런 그 디테일들. 네. 강남 언니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병원에 대한 정보가 맞아요. 이렇게 보면 정보고 저렇게 보면 광고고. 맞아요. 그 선이 사이에 애매한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의료법을 좀 약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의료법 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환자를 병원한테 소개하고 알선하고 수수료 받는 이런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의료법 27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법 56조가 있는데 의료 광고도 금지합니다. 근데 의료 광고를 정확하게 어떻게 금지하냐면 이제 간단하니까 제가 이제 이 줄을 읽어드릴 텐데 의료기관 개설자냐 아니면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그러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의료법 56조의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언니는 뭐 사실은 의료기관 개설자도 아니고 의료기관의 장도 아니고 뭐 의료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그냥 그 1,700개 성형 피부과들의 어떤 그 의료 정보를 모아놓은 네. 중개 플랫폼이니까 광고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남 언니가 피해갈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이 1,700개 성형 피부과들은 그 광고를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것이고 강남 언니는 그냥 그 광고 모아놓는 게시판 같은 것이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광고를 한 게 아니라 광고 중개했을 뿐이니까 상관없는 병원이 스스로 자기 광고하는 건 거죠. 괜찮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닐 때 뭐 여기저기 지하철이나 버스에 병원 맞아요. 광고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병원장이 아닌 병원 자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병원 광고를 해주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굳이 남의 광고를 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사실 예. 이걸 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 언니가 있는 성형 피부 시술 시장만 해도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예. 만약에 병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받고. 환자가 정말 갈급한 병원들은 내가 돈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라도 광고를 청탁하겠죠. 그러니까 위탁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강남 언니가 받는 건 수수료가 아니고요. 광고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료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기 안에 내용들을 보면 네. 이게 광고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병원들이 올린 게 아니라 강남 언니가 모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 언니가 광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그러니까 것인가? 의료법상 네, 의료법상 그렇죠. 의사인 내가 저는 의사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전후 상황도 좋고 후유증도 없고 이렇습니다라고 목 놓아 외치는 건 괜찮은데 맞아요. 의사 네. 선생님이 직접 네. 누군가가 시술을 받고 온 후기라고 하면서 여기가 아니라 참 친절하고 수술도 잘하고 네. 후유증도 없고 좋더구만요라고 하면 그거는 불법인 게 현재 의료법이라는 거군요. 그게 정확하게는요 불법이냐 아니냐가 정말 해석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하나 딱 발생했어요. 뭐냐면 지난 9월 5일입니다. 그때 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 열었는데요. 여기서 강남 언니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비급여 진료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정보가 게재가 가능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성 정보를 게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료법령 유권 해석을 내려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이제까지는 이게 그 의협 쪽에서는 안 된다. 강남 언니는 된다. 왔다 갔다 했는데 후기를 광고로 볼 것이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딱 그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도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성형 수술비를 후기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거 공개할 수 있어라고 딱 이렇게 가름말 타줬는데 이게 딱 있고 나니까 이제 양쪽에서 다시 한번 또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쪽과 그러니까 의협 쪽과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해석이 되었으니까 온라인 플랫폼도 후기를 갖고 말하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쪽과 이런 양쪽의 입장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이 규정하는 것 때문에 논란인데 네. 법을 주관하는 정부가 해도 돼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가름마가 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일단 이제까지는 이런 거예요. 그 이전에까지만 해도 지금 설명드린 것 같다시피 의료법 안에서는 의료 임무한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뭐냐면 그 시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예.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해서 이걸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딱 해석이 돼서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의료계 쪽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의료법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모두가 나와서 이런 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이것도 사실은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요? 야, 이게 걱정인 거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병원 홈페이지 만드는 건 합법이고 홈페이지에 자기소개 열심히 하는 건 합법이고 그렇죠. 네. 거기에도 뭐 후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거기에는 시술 가격 다 오픈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거는 가능했는데 그거를 한 자리에 모아주는 무슨 포털 같은 게 없었을 뿐이죠.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 소비자들은 일일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알아보는 거 아니면 발품을 팔고 물어보고 다니고.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서비스가 이걸 우리가 다 한꺼번에 모아줄 테니 당신은 여기 와서 뭐 음식점에 메뉴 고르듯이 좀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소비자들 오픈할 수- 입장에서는 네. 너무 좋죠. 말하자면 가격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예. 하지만 병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가격을
낮춰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네. 병원도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서 병원 자랑도 하지 마시고 음.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건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의사의 실력, 의사의 판단이라는 건 환자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고 음. 성공률이 낮은 의사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어려운 환자만 받았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공률이 높은 의사한테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운 병을 가진 환자는 무조건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다든지 혹은 뭐 잘 고쳤다든지 하는 것을 자꾸 외부로 홍보하고 하는 거를 막았던 거는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나 애초에 병원 홈페이지에는 그런 거 다 올려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게 가격만 갖고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네.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음식이라고 하면 똑같은 음식을 더 싼 값에 맛있게 먹으면 좋지만 네.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품질이 중요하고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온라인 플랫폼이 가격을 비교해 버리면 네. 일반 소비자들은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싼 게 좋은 거지. 내가 지금 돈 수중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네. 그 100만 원을 딱 맞춰갖고 수술을 받고 싶어. 그런데 사실은 100만 원의 수술을 받으면 안 되는 서비스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게 특정한 수술이라고 하면 그 가격에 하면 안 되는데 네. 경쟁이 치열해지면 시장 논리라는 게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성형외과 의사회 등의 주장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걱정인데 그건 네.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오남용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만 하다 보면 의료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과잉 진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이 시장 안에서 후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후기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후기 안에 가짜 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이제 주로 발견되는데 실제로 성형외과 가서 상담을 받으면 가격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싸요. 그러면 100만 원에 깎아줄 테니까 후기를 올려주세요. 좋은 후기로 잘 됐어요. 예. 가격 좋아요. 친절해요. 그럼 이게 그러면 진짜 후기냐? 솔직 네. 후기 아니고 사실은 돈 받고 받은 가짜 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후기와 진짜 후기를 구분하는 건 거의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가짜 후기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행위가 되어 있고요. 성형 피부 시술 시장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의 피해를 보고 이걸 믿고 갔던 소비자들이 오히려 가격만 보고 갔다가 좋은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그게 이 시장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획재정부하고 그 기재부하고 이런 거 관련돼서 지난해 뭘 만들었냐면 한 걸음 모델이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신사업, 구사업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택시 시장, 뭐 무슨 헬스 시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한 걸음씩만 양보해서 서로 소통하고 타협해서 얘기를 합시다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한 걸음 모델 갖고 논의하던 이슈를 갑자기 한 1년 만에 한 걸음, 반 걸음 얘기 없이 그냥 갑자기 나만 한 걸음 가서 그냥 정부에서 딱 가름만 타준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업계, 그러니까 이른바 의료업계에서는 우리 의견 별로 듣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어떡해 네. 라고 과정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양쪽의 명분과 뭐 솔직히 편익과 이런 싸움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의사들의 입장과 설명이 이해는 돼요. 이거는 그냥 서로 후기나 혹은 광고나 이런 걸로만 의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네. 광고에 나온 용모 반듯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그거는 기존의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했어도 되는 일이었잖아요. 좀 전에 각 병원이 홈페이지에 자기 광고할 후기도 수 올리고 있으니까. 뭐 하면서까지 네. 할 때는 비급여 아무 말 관련돼서. 없다가 네. 그걸 어떤 서비스가 다 통폐합해 주는 상황에서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네. 10년 전에 병원 홈페이지에 그런 거 올리는 것도 스스로 막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꼭 영향을 좀 끼칠까 하면 막으려고 그러시나? 그게 이제 생각이 드는 말하자면 거죠. 그 신구 사업의 이해관계가 겹쳤을 때 나오는 이런 그레이 스타트업들이 겪는 숙명 같은 걸 거예요. 그레이 스타트업은 뭐냐면 법과 제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각지대 안에서 사업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게 교통 또는 헬스케어, 금융 이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강남 언니도 사실은 이런 일들을 최근만이 아니고
2015년에 강남원지 서비스 시작한 다음에 네. 이제 거의 뭐 7년 동안 내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겁니다. 요즘 이런 서비스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군요. 즉 뭐 특정한 영역, 여기서는 이제 성형 수술과 관련한 거겠습니다만 어디 가니까 뭐 프랜차이즈 정보만 다 모아놓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말씀하셨듯이 배달 같은 경우에는 동네 맛집 정보만 다 모아놓은 것도 사업이 있고, 네. 동네 부동산 매물만 또 다 모아놓으면 또 그것도 새로 사업이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로톡도 있고요. 네. 닥터나우도 있고 이 블루칩에 소개해드린 기업들도 있는데 예. 보면 기존에 있었던 아주 공고한 이해관계 집단이 있죠. 그게 변호사든 약사든 의사든 이런 집단과의 어떤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편익이 증가하는 예.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1등을 하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제 심판 역할을 해달라고 나온 거고 네. 그 안에서 이런 식의 논쟁들이 있는 겁니다. 언니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네. 이 회사는 이른바 정말 언니들이 창업한 회사입니까? 네, 창업자는 정확하게. 어떤 분이에요? 창업자는 홍승일 대표인데 원래는 그 학부에서는 화학공학과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의전에 가서 2015년에 의사 면허 취득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 안 되고 개업 안 하고요. 네.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환자들 보는 것보다 환자 의료 서비스하고 IT 융합하는 것이 훨씬 재밌다고 느꼈대요. 그래갖고 본과 3학년 때부터 창업을 시작했다는데 예. 당시에도 그 왜 소비자들하고 정보 공급자하고의 비대칭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많이 창업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전원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정보가 없어서 고민이니까 네. 그런 정보 모아주는 서비스 뭐라던가 뭐 입시 교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사실은 뭐 몇 개월 만에 2만 명 모으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를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창업을 했던 게 2012년이었는데 그게 회사 이름이에요. 힐링 페이퍼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5년, 2012년이니까 4년 동안 내내 망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질환을 잘못 선택했다, 시장성이 없는 질환들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성 질환자인 암 환자나 또는 이런 분들한테 식단이나 투약하는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바꾼 거죠. 지금 피버팅을 해봤는데 뭘 했냐면 공황 불안 장애 관리하는 거. 아니면 여성 대상으로 한 갑상선 질환 관리하는 거 그런 걸 것에 해봤는데 대한 의사나 혹은 질병 정보나 후기들을 모아봤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이게 갑상선일 하나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되더라. 네,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예. 이게 급여 질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하고 급여는 다르잖아요. 급여는 보험이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는 비용 관련돼서 환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성형이나 이런 것처럼 가격 비교에 대한 환자들은 니즈가 강하지 않은 굳이 거죠. 어느 병원 가든 가격이 맞아요. 같으니까. 네, 네. 가격 경쟁 차이가 없으니까 그 정보의 차별성이 없는데 네. 그래서 거의 망해서 뭐 한 2, 3년 동안 매출 0원에 창업자도 거의 없어지고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딱 생각했던 게 그러다가 뭐냐면 가격이 성형 천차만별인 성형과 피부로. 맞아요. 비급여 시장으로 갔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차지하게 됐는데 처음은 또 이 광고 말하자면 이런 연결 시장이 아니고요. 그 이런 거였어요. 그 성형 시술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사진을 넣으면 그러면 사진을 역경매해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었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광고 플랫폼이니까 돈은 좀 버는 것 같던데. 맞아요. 돈도 벌고요. 이제 일본 시장도 진출했어요. 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 성형 피부 시술 관련 정보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